어떤 재무 설계라고 할까요? 자산 관리, 뭐 재테크, 뭐 용어는 많은데 그런 것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건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목돈 만들기란 책의 저자이신 하나은행 재테크팀의 김창수 팀장님 모시고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제가 알기로 팀장님 방송이라든지 또 신문에 많이 이제 칼럼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네. 이런 책을 이제 쓰시게 된 어떤 계기랄까, 무엇인가요? 잘 알다시피, 지난 한 2005년, 6년도부터 그 재테크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고령화, 저출산, 이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그런데, 네네. 그거에 의하다 보니까 일찍부터 이제 재무 설계도 이렇게 배워야겠다, 재테크 좀 배우고 싶다, 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 신입 직원들이 이제 재테크 강의가 많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다 보고, 강의도 하다 보고, 상담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다 보니까, 일찍부터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 강의 내용을 제가 좀 따집기도 하고,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가지고, 네. 요것만큼은 알면은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크게 경제생활에 문제지 없지 않겠느냐, 아니면 요번 정도는 알아둬야지 생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생각에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팀장님도 아주 젊으셨을 때부터 하셨나요? 사실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저 자신도 사실 이걸 쓰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네.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네. 자,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이게 젊었을 때요. 처음에 직장 들어가가지고, 쥐꼬리만 월급에서, 무슨 여기 제목도 목돈 만들기지만, 네. 무슨 목돈을 만들어. 목돈은 나중에 연봉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정말 한번 좀, 크게 사업에 성공했든지, 그때 한 방으로 목돈을 만들어가지고 하자. 그런 어떤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목돈은 도대체 어떻게, 왜, 지금 아까 일찍 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왜 일찍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목돈이라는 걸 얘기를 저는 냈지만은, 사실 더 나아가면은, 이거는 재무 설계라든지, 네. 재무 생활, 이런 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재무 생활이라는 건 습관이거든요. 네. 좋은 재무 습관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고, 실제로 부자라 그래도, 가정교육이 잘못되면은, 부자가 3대가 못 가거나 금방 망하는 경우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런 것이 뭐냐면, 결국 재무 습관이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3살 버릇이 80살 기 때문에, 사회 초창기에 독립 개체로 섰을 때 좋은 재무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럼 또 일찍 했을 때는, 알다시피, 기회가 많은 거죠. 네. 쉽게 말해 트라이 해도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지만은 늦어지면 힘들고, 모두 얘기한 것처럼 요새 사회적인 형상, 20대 이태대 거의 다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찍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 현상도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재무 설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재무 설계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노후에 관련된 이제 방송도 했는데요. 이제 어떤 평생 라이프타임으로 했을 때 재무 설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요. 네. 재무 설계라는 건 사람은 다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일할 때까지 돈을 벌어서, 네. 그 다음에 직업을 그만뒀을 때, 노년 이후에 어떤 그걸 가지고 나눠서 쓰는, 네. 그게 사실은, 그래서 남는 돈과, 그리고 은퇴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매칭시켜주는 게 사실 재무 습관, 설계예요. 네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네. 만약 거기서 A, 그러니까 여기 표현한 A 부분이 만약에 많아 보이면은, 쉽게 말해 필요한 B 부분보다 더 많아졌다. 네. 그런 부분은 사실 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다들 재테크 이런 걸 고민하는 건 뭐냐면은, 저 A의 범위를 키우는 기술을 재테크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저 A를 체계적으로 나눠서 계획하고 쓰는 그런 것들을 재무 설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오늘 저희 주식방송 이제 원론적인 얘기보다 바로 결론을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목돈 만들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고 직장인들 거의 다 내가 무슨 목돈을 만들어 지금 월급 쓰기도 바쁜데, 그러면 목돈을 도대체 어떻게 만든 비결이랄까요? 물론 비결이라 얘기를 하겠지만 비결의 어떤 기본 핵심 사항이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상황을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자기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현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그 기업의 재무제표처럼 네. 자기의 어떤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 네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이 있고 이런 부분이 없구나. 그래야지만이 다음에 투자라든지 이런 걸 계획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목돈이라는 건 결국 저축이고요. 저축은 수입에서 덜 써가지고 나오는 게 저축이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어떤 이런 걸 정리를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왜 나는 돈을 못 모으냐? 뭐 다른 데 많이 쓰는 게 뭐냐?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재무상태형 현금 흐름표라는 게 사실 가계부라는 건데 이런 것들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난 뒤에야지만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정해지면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재무설계에 의해서 재무 목표 네. 정하고 그에 따라서 실천을 하고 또 주기적인 리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왼쪽이 보면 자기의 현재 재산 현황이죠. 네네. 빚이 얼마나 있고 아니면 빚보다 내가 자산이 더 많은지. 네. 그다음에 오른쪽은 내가 월급을 받으면 얼마 쓰고 있는지. 네. 근데 직장인들이 과연 이런 여기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좀 힘들죠. 네. 사실 힘들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저기 말하는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연말에 한번 기분 좋게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밤새워서 파티하는 대신에 이런 것들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 들고요. 한번 여기서 잠깐 제가 시청자분들 한 160명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본인의 현재 재무 현황, 내가 빚이 얼마나 있고 내가 뭐 저축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월급 얼마 받으면 어디에 지출하는지를 아시는 분은 yes, 아니 난 모른다, no 눌러주세요. 한번 10초만 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예가 많은데요. 이게 이제 이런 재무설계 개념이 한 3, 4년 됐는데요. 네. 이게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번쯤은 거의 재테크 모든 서적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라는 거고요. 네. 사실 기업에서 뭐 주로 하는 업무가 보면요. 장부 정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사실은 재무제표인데 기업은 매일 하면서 본인 거는 정작 안 하는 거죠. 네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 생각보다 예 하시는 분이 44%, 거의 아닌 분들보다 한 3배가 많네요. 네. 네.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아까 지금 주기적으로 이것을 이제 점검을 하고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그러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보통 직장인들이라면 이제 목돈을 모은다면은 어떻게 하면 수입을 내가 올릴까, 연봉을 어떻게 올릴까, 내가 어떻게 사업을 더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지출은 어차피 뭐 조그마한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지출을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핵심인데요. 왜 그 지출을 줄이나? 사실 저축은 조금 전에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 저축인데, 사실 수입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대해서 줄을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출은 일단 한번 정해지면은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입이 늘어나면은 지출도 따라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수입이 늘어나면은 지출이 그대로면 그게 다 저축이 되는데, 수입이 늘어난과 동시에 지출도 늘어나면은 저축은 언제나 못하거나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야지만이 그 잉여 부분을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입은 누리기 위한 건 당연한 거고 지출하는 거는 생활로 체득을 해야지만 그것이 평생의 습관이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봉이 높아진다든지 뭐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꼭 목돈을 잘 모을 수 있다는 걸 개런티 준다는 건 아니죠. 습관이 없다면. 가장 일례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운동선수나 연예인 같은 분들이 의외로 보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그때 수입을 적정하게 저축하지 못하고 분산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지출하고 또 통과돼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재무 어떤 습관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하나하나 우리 주위에 있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우리 주위에 있는 것 중에 뭐 월급도 통장으로 받지 않습니까? 월급 통장도 있고 하는데 이 통장이 근데 요새 보면 통장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그 통장들이 뭔지, 어떤 통장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지출 통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급여 통장이거든요. 네.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분이 들어오는 통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거래 은행 가까운 데 가서 통장을 여는데요. 네. 그 통장으로 모든 거래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단지 그걸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주거래 은행이 되면 뭐 수수료 혜택이나 뭐 이런 것도 누리는 부가적인 혜택도 있지만 가장 더 큰 거는 정리입니다. 정리. 네. 실제로 저희가 직장인 같은 거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자기 통장 한번 기장하기도 바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녁에 남아서 가계부를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직장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급여. 그렇죠. 지출은 모든 걸 자동이체를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그 급여 통장으로 다 연결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한 달치 정도 딱 지나고 나면은 그거를 엑셀로 딱 뽑아보면은 그 자체가 바로 가계부가 됩니다. 요새는 뭐 엑셀 기능이 워낙 편하니까 그걸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비교만 하면은 내가 지난달에 비해서 어떤 항목을 덜 썼고 적게 썼고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을 때도 뭐 물건 살 때는 신용카드를 꼭 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기장을 하는 꼬리표를 다는 방법을 급여 통장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그 재무 습관, 건전한 재무 습관을 키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전한 재무 습관을 하려면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상태를 주기적으로 상각하기 위해서는 매일 가계로 쓰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에서 급여 통장을 이용하라는 걸 권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급여 통장 그러면은 좋겠지만 급여 통장이 보통 이제 이율이 낮잖아요. 네. 요새 뭐 물가도 이제 하는데 어떤 때는 물가 비하면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마이너스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이제 뭐 CMA라든지 MMF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네, 일단 이제 급여 통장 그건 종류의 얘기인데요. 네네. 예전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일반 저축 통장을 거의 다 이용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통장들은 거래를 많으면 수수료 면제 같은 혜택, 이런 혜택이 됐는데, 근데 여기 금리가 1% 내지 2% 굉장히 낮지 그렇죠, 않습니까? 낮죠.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 시장에는 CMA 같은 통장을 하면은 그거는 한 4%에서 5% 정도 굉장히 상당히 고금리를 주니까 네. 그 통장을 하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경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시장이 이제 금융 통합이 되니까 앞으로 그게 더 일반화 될 텐데요. 그럼 이 두 개가 어느 것이 좋을 거냐? 문제는 지금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은행계가 일반 저축 통장이 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저축을 하다 보면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수수료 면제 혜택과 그다음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기능 이런 게 있는데 CME 통장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게 좀 아주 좀 미비됐고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전자금융이 점점 더 발전하고 이게 확실히 제도적으로 배침이 된다면은 그게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사실 은행에서 이런 저축 통장에서 급여 통장을 급여가 그게 이자가 불만족이어서 많이 CMA로 올려가니까 은행에서도 스윙 통장이라 해가지고 일종의 저축 통장에다가 금리를 더 주는 그런 급여 통장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에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좋아지는 그런 통장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윙 통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돈의 여유분은 어떤 CMA 통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유분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여유가 돈이 어느 정도 한도가 만약 1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설정해 놓으면 100만 원 이상 금액은 CMA라든지 아니면은 MMF라든지 뭐 MMDA라든지 은행마다 상품이 조금씩 구조가 다릅니다. 그런 통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비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저수지 통장에 오셨는데 저수지 통장이라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또 금액은 도대체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좀 이렇게 보통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뭐 많을수록 좋겠지만 상식적으로 얼마 정도 확보하면 좋을 건지. 네, 그 저수지 통장이라고 하는 건 저수지 알죠? 네네. 물을 가둬놓고 감을 때는 열어놨다가 남을 때 뭐 물 홍수 질 때 막는 뭐 그런 기능인데 그런 기능을 하는 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통장에 돈이 일정 수준이 있으면은 CM이나 이런 통장에 일반 통장에는 이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통장에 저축하고 남은 돈, 쉽게 말해서 보너스가 들어왔다. 그럴 때는 평소 급여보다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두면 어떡합니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쓰지 말고 그거를 한도를 그 남는 부분만큼 급여 통장에, 이게 저수지 통장에 옮겨놓는 거죠. 그랬다가 혹시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필요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급여가 100만 원인데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 110만 원씩 책정돼 있고 첫 달은 일반 그러니까 급여가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 보너스가 들어왔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보너스는 그래, 보너스 달에는 남고, 이때 평소 달에는 부족하고, 이럴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너스 달에는 이쪽으로 옮겨놓고, 부족할 때는, 그러니까 일반 달은 여기서 또 찾아가 여기로 갖다 놓는다. 입출금이 자유로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쪽에 두면은 저수지 통장은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에 대한 고수익도 누리면서, 네. 그리고 이쪽 급여 통장에 두면은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니까 그것도 통제하면서, 그런 생각이 좋죠. 네. 실제적으로 그 비상 예비 자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그 갑자기 뭐 아프거나 뭐 이런 때 돈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급전이 필요할 때 없으면 어떡합니까? 네. 지인한테 빌리거나 아니면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죠? 현금 서비스는 사실 이율면으로 보면 한 20%가 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게 안 하고 이런 통장을 이용하면은 그런 대출 이자도 필요 없고 지인한테 싫은 소리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여윳돈에 이자도 받고 네. 여러 목적을 이용할 수가 있죠. 네. 그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저수지 통장이라는 말은 사실 잘 우리가 잘 못 듣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네. 이 밑에 있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말은 사실 직장인들이라면은 뭐 저만 그런지 많이 이제 듣고 한 번쯤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분들 많은데 주위에 네. 마이너스 통장도 그 어떤 종류가 있나요? 마이너스 통장은요? 네, 마이너스 통장은 네, 말씀하시죠.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동성 아까 예비 자금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남는 분은 저수지 통장이죠. 돈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은 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을 하나 먼저 좀 설명드리자면요. 급여 통장에 혹시나 뭐 자동이체를 걸어놨는데 돈이 부족해서 안 빠져서 연체를 물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새 직장인들한테 은행권이나 금융기관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3천만 원 해주겠다 많이 권유를 하는데요. 절대로 급여 통장에다 걸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네. 마이너스 통장은 원래 급여 통장에 있는 마이너스 통장은 연체라든지 생활비에 잠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이기 때문에 급여 수준의 한 30%라든지 한 50% 미만만 걸어놓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100여만 원, 200만 원 정도. 네. 그 이상이 되는 통장은 차라리 저수지 통장에 별도 통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마이너스 통장.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가 일종의 생활 한도가 돼가지고 조금씩 늘게 돼가지고 하다 보면요. 그렇죠. 실제로는 언제나 마이너스고 급여 나올 때만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은 그 이율이 여기 보니까 뭐 그 예금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그보다 다르네요. 보니까요 이율이.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형태는 보면은 기존 자기 예금을 담보로 하는 형태 또는 신용, 뭐 직장이나 이런 걸 맞는 형태. 그 다음에 거래에 의한 종합거래대출 이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뭐 예금 담보대출이 가장 저렴합니다. 네. 신용도 없고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직장이 별로 안 좋아서 자기 신용대출 못 받는다 이런 분들도 네. 그런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한은행을 꾸준히 거래하시면은 그 거래만 가지고도 100여만 원 정도의 종합거래 통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는 급여 통장에 분리해서 만들어라.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의 그 어떤 적정 수준은 자기가 받는 급여의 한 30%에 40% 정도.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상 예비 자금을 위한 일반 마이너스 통장은 별도 통장 만들고 네. 생활비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은 30에서 50% 정도 하는 게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뭐 대출, 신용대출도 그러는데 사실 대출 받기가 하여튼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대출 받는데 노하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대출은 그 노하우라기보다는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차이가 본인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타당성하고 적정성을 좀 챙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대출이 꼭 필요한 대출이냐 그걸 먼저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네네. 실제로는 필요 없는데 대출을 그냥 받아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적정성이라는 거는 자기가 한도를 넘는, 실제로는 한도 넘는 대출을 받았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대출 많이 받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기업이 부도가 나듯이 개인도 파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한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조건을 잘 따져야 됩니다. 대출을, 금리는 어떤 형태로, 변동금리를 할 건지, 확정금리를 할 건지, 또는 수수료가 어떤 건지, 나한테 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상환을 할 때는 일시불로 받는지, 원리금 분할하든지 그런 걸 챙겨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지금 아까 그 고정금리, 확정금리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올해 이제 내년 앞으로는 우리 대출 받을 때 지금 이제 한다면 고정금리가 좋겠습니까? 확정금리가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지금 사실 경제 상황에서 봐서는 앞으로는 금리 수준이 뭐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보면은 변경금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 대출을 받을 때 종류별로 좀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용대출은 변경대출이 상관없어요. 네. 그렇지만 담보대출, 같이 큰 금액의 대출은 확정금리형 대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지금 요새 금리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도나 혹시 자기 산 집을 뭐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위험이 노출되는 게 금리가 변경되면 자기 예상보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출은 고정을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새는 또 고정금리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요새는 뭐 은행금리, 금리 상한 대출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때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5월 좀 있으면 이제 또 연말 다가오고 연말정산 하면 이제 필연적으로 또 나오는 소득공제란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게 무엇이고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으로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팁도 있고 어떤 금융상품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소득공제라는 거는 뭐 잘 알다시피 소득에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급여, 이제 총급여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빼야지만 실수익인데 그 실수익에서 어떤 총급여를 줄여주는 게 소득공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다 세율을 곱해가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겠죠. 네. 일반적으로 그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를 한 20에서 25% 정도 받는다고 해요. 급여에.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 정도 안 받으면, 소득공제 제대로 안 하면은 한 20에서 25% 정도를 세금을 더 낸다고 보시면 돼요. 급여에. 연봉이 3천만 원 이상이면 600만 원. 네. 600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더 내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세율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았을 때는 손해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득공제 상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소득공제를 받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소득공제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뭐 세금, 신용카드 사용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요. 이런 의료비 영수증 이런 것들은 뭐 실제 써야지 되는 거지만은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이 소득공제 상품만 가입함으로 인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소득공제 상품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그 장기 상품이 많고요. 중도 해약했을 때 뭐 소득공제 받은 걸 환출해야든지 이런 위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상품이라 해서 무조건 다 드는 것도 받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또 소득공제라는 거는 알다시피 가족, 부양가족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알맞는, 자기 자신한테 적당한 수준의 금액을 잘 찾아가지고 그만큼 붓는 그런 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방청객분들이 거의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네. 직장인 이제 청년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장기주택 마련저축이라든지 연금저축 가지고 소득공제가 많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건 이제 장기성 상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요? 꼭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맞다 그러긴 그렇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젊은 분들은 그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표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표가 낮고 그렇다고 해서 가표가 낮은 상태에서 이 장기주택 말이죠. 연금저축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55세 이후부터 받는 굉장히 장기 상품이거든요. 이걸 열심히 부었어요. 네. 그런데 자기 시집 갈 때 준 데가 돈이 없어요. 그럼 이거 해약하면 손해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급여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서 가입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보장성 보험이 소득공제가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요새 또 저축성 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소득공제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은 말 그대로 어떤 만기에 불이익 금액보다 적은 걸 그게 다 보장성 보험이라 그래요. 뭐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받는 그런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건데요. 그게 아니라 일반 저축성, 변액연금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소득공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세제 비적격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세제 적격 보험이 있고 세제 비적격 보험이 있는데 세제 적격 보험만 여기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여기 이제 직장 이제 20대 이제 30대 초반 직장 이제 초년 직장인들한테 추천할 만한 소득공제 상품이 있다면 뭐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방법이라든지.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장기주택 마련 저축 같은 거. 네. 근데 물론 요 상품은 뭐 세대주가 돼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청약
또 저축인 경우엔 소득공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청약을 위해서 저축을 가입한다면 이런 상품도 가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신용카드도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네. 신용카드도 물건을 살 때 되도록이면은 결제할 때 과소비가 아닌 결제할 때는 네. 신용카드 사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체크카드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체크카드, 선불카드,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연말정산을 이제 깜빡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네. 아, 그거 뭐 얼마 되겠어, 그냥. 근데 이렇게 연말정산을 이제 지나친 사람들은 나중에 소급해가지고 연말정산 다시 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떤. 일단 연말정산은 원래 보통 12월 한 중순까지 네. 보통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2월 말쯤 했을 때는 고민한데 사실은 그거는 내년 5월 30일, 그 다음년 5월 30일 종합소득 신고할 때 추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사실은 그때도 못했는데 보니까 갑자기 부모님 큰 병에 대한 어떤 의료비가 있었는데 빠뜨렸다. 네. 근데 그것도 지났다. 네. 그래서 3년까지는 원래 그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자기가 혹시 급여 수준이나 이런 걸 보시고 네. 빠뜨린 게 있으면은 늦게라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환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축 상품 같은 것이 요새 워낙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나한테 맞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를 판별하는 어떤 기준이랄까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축 상품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게 맞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조만간에 쓸 돈을 만약에 정시펀드에 가입했다. 그럼 정시펀드라는 건 좋을 때도 있지만 요새같이 굉장히 나쁠 때는 원금 손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수익을 바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낭생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적에 맞는 자기 경제 선택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 목표. 그 다음에는 작더라도 수익이 더 높은 상품을 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0.1%, 0.2%가 차이 있겠어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길게 봤을 때는요. 그 0.1%가 나중에 10%, 20%, 30% 이상 수익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반복됐을 때는. 네. 그게 복리의 어떤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한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도록이면 같은 상품을 고르더라도 어떤 수익이 좀 더 높은 상품을 고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수익은 세후 수익이 중요한 겁니다. 세금을 지하고 난 수익이에요. 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는 상품들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좀 더 이 수익을 높이려면은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펀드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한 수익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간을 길게 해야지 되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의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세일 기간이 있어요. 특판 기간인데 이런 기간 이용하면은 좀 더 같은 기간이라도 좀 더 금리가 높은 상품 제공할 때가 있어요. 지금 복리라는 거 좋다는 거 다 알겠는데, 요즘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떤 상품 중에서 이제 복리 상품이 거의 많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우리 주위에 어떤 이런 복리가 적용되는 상품들이 지금 많이 있나요? 어떻게? 지금은 사실 은행의 적금이나 이런 것들은 복리 상품, 단위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형태의 월 복리 상품이 있었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없고요. 네. 일부 남아있는 게 이제, 보험회사의 어떤, 보험 같은 게 일부 남아있습니다. 월복리라 해서 네.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복리는 아니지만 복리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정시펀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시펀드는 원금을 붓고 있고 거기에서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기준 가격이 올라가서 그게 다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주식형 펀드나 어떤 이런 펀드들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세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세금보다 비과세였는데, 우리가 보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렇게 농협이나 축협에서 그런 데서는 이렇게 조합 예탁금이 나나요? 네. 그것도 2천만 원까지인가 되게 그것도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농촌에 안 살고 내가 농민도 아니고 어민도 아닌데 그런데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서울에도 농협이라고 하는데 농협 중앙회가 아닌 지역 단위 농협이나 단위 축협 같은 단위의 어떤 그런 곳을 가면요. 네. 지역 농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역 축협, 수협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가입을 하시고요.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역 조합원이 되고 난 뒤에 그만큼의 한도만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그런 건 어렵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 저축상품 가입하듯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이 경제 목표에 맞는 상품 선택이 우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현재 미혼이다. 미혼인데 앞으로 이제 결혼하는 하는 거에 대한 혼수라든지 그런 거를 장만해야겠다. 아니면은 기혼인데 뭐 나중에 집을 장만한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기간에 그게 다를 거 아닙니까? 목표에 대한. 기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상품에 대한 선택도 달라지겠죠? 네, 상품은 사실 적립식 상품으로, 그게 돈을 모으는 저축성 상품으로 크게 보면은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네. 은행 적금, 그 다음에 적립 펀드, 그 다음에 연금, 네. 뭐 보험, 뭐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품들은 상품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네. 그 특징을 무시하고, 일례로 예전에 그 적립식 펀드가 다들 수익률이 좋다 해서 다들 적립식 펀드만 가입을 했어요. 지금 네. 몇 년 동안은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수익이 내려가니까 요새는 다시 적금 상품을 또 가입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안 맞다 이거죠. 네. 그게 아니라 네. 사실은 상품은 그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기 목적, 아까 얘기한 결혼 자금이라든지 단기 어떤 여행을 가기 위한 거는 적금을 가입해야 되고, 네. 네. 중장기 3년에서 한 5년 이상의 어떤 적립이 가능한 거는 적립 펀드가 낫고요. 네. 그 다음에 한 10년 이상 자기 진짜 노후를 위한 거다. 네. 이런 거는 연금 상품이 맞습니다. 네. 그럼 보험은 또 뭐냐? 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보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금 기능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위험 보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텀. 자기가 어떤 경제 목적을 가지고 노후까지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쌓아가는데 그 과정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그 계획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무너지는 걸 방지하는 게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지킬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보험을 과도하게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킬 것만큼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뭐 이제 직장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보험을 과도하게 들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집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생각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주택을 마련하는 관련된 어떤 상품은 뭐가 있나요? 네. 일단은 그 주택을 마련하려면은 네. 뭐 알다시피 청약 저축을 들어야 됩니다. 청약 저축은 새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는 기본적인 통장인데요. 이런 통장이 청약 저축, 뭐 청약 부금, 청약 통장. 요즘에 저축하고 부금은 이제 저축 상품이고 청약 통장은 거치식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약 저축하고 부금 중에 선택을 하면 좋은데요. 청약 저축은 뭐 국민주택, 이제 그 주공에서 지은 거죠. 네네. 청약 부금은 일단 뭐 레미안이라든지 뭐 이런 같이 민간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한 그런 건데요. 근데 최근에는 그 청약 저축이 많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택지 지원을 해가지고 요새 뭐 여러 가지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소득공제도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청약 부금이나 청약 통장은 청약 가점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뭐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뭐 부양 가족 수 이런 거에 서 이게 많은 사람일수록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신입 직원이라든지 결혼 안 한 사람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에 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저축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청약 부금이 아까 그런 우선순위가 많이 가점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청약 저축 그런 게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청약 저축에도 뭐 순차제라고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청약 저축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청약 대상에 여기는 보면 이제 소형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주공에서. 네. 그러니까 주공에서만 건설하는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공에서 짓는 건 다 청약 저축이 있어야 됩니다. 일례로 뭐 송파지구는 뭐 택지지구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청약 저축이 있어야 되고요. 네. 뭐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일반 민영 아파트는 청약 부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공에서 짓는다 해서 꼭 뭐 평수가 꼭 작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다른 게 이제, 많겠죠. 예, 조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통 85제곱미터, 뭐,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 32평 아파트, 뭐 이런 것까지만 했는데요. 네네. 그 이상도 하긴 하는데, 사실 기공은 말 그대로 주택 공급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대형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드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마련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리식 펀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펀드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펀드에 대해서 1시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펀드 뭐 자세한 것보다는 왜 펀드를 왜 분산 투자를 해야만 되는지,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면 펀드 요새 같은 하락장에서는 안 하고, 상승장에서는 펀드 하고, 그럼 돈 벌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만약 주식형 펀드로 적립식으로 많이 드는데요. 일단 주식시장이라는 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네. 뭐 지금 2,000까지 갈 때가 작년 10월이었는데 지금 다시 1,400이 무너질 정도로 변화가 무쌍하거든요. 네. 그 기간에 또 변화도 주식 모든 자산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다만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 언제 어떻게 내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시점을 나눠서 쭉 똑같이 정액으로 나눠서 부으면은 적립식 그러니까 매달 한 달이나 기간을 정해 똑같이 붓다 보면은 쌀 때는 사고 비쌀 때도 비싸서 사고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좀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수익을 낸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눠서 내는 게 정식 펀드 유행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정식 펀드라는 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점 분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요새같이 수익이 안 좋다. 뭐 네. 주식이 내렸다. 그러면 안 붓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정식 펀드라는 건 U자 곡선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부을 때 똑같이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적립을 해가지고 네. 그게 마지막 순간 이게 찾을 때 높아졌을 때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뭐 지금 순간이 내려온 순간이기 때문에 역으로 따지면 지금 사야지만이 나중에 올랐을 때 많이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적립식 펀드라면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3년, 5년을 보고 해야지 뭐 단기적으로 1년, 2년 보고서 하다가는 좀 뭐랄까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악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여기서 뭐 표에서 봐서 알겠지만은 사실 상승 장세, 하락 장세, 상승 후 하락, 뭐 하락 후 상승 이건 어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거는 하락 후 상승 이런 케이스인데 네. 이런 케이스가 모르기 때문에 뭐냐면 길게 보면은 언젠간 상승할 거고 그만큼에 대한 어떤 수익은 많지는 않겠지만은 네. 정기예금 보통 아니면 적금보다는 추가적인 수익을 누리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정식 펀드를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제 보험 보면 요새 변액보험, 변액 유니버설 보험, 같은 용어들도 막 되게 많아지는데 도대체 보험에서 이 변액보험은 뭔가요? 변액보험, 변액 유니버설은 뭔가요? 일단 보험은 조금 전에 변액연금, 뭐 변액유심을 보면 네. 사실 이거는 오래 산 걸 대비하기 위한 연금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근데 보험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뭐 수익률이 별로 높지가 않죠. 네. 뭐 3%, 5%, 뭐 그러게다가 뭐 사업비 같은 거 빼면 그렇게 실제 돌아오는 게 적으니까 이런 주식시장이나 이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더 낮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 주식에 투자하는 일정 부분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변액보험이고요. 네. 그다음에 변액 유니버설이라는 거는 네. 유니버설이라는 거는 입출금에 대한 기능을 일부 보장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험을 붓다가 보험은 굉장히 장기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돈이 좀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좀 안 부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찾았을 수도 있는 게 유니버설 보험입니다. 어떤 손해를 안 보고 어떤 그렇죠. 불이익을 안 당하고. 그렇죠. 원래 보험은 중도 해약하면 상당히 큰 불이익이 그렇죠. 되게 되는데 그런 기능을 좀 부여한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뭐 우리가 자산 같은 경우에 적정하게 자산도 배분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표에도 나와 있지만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자산 분배의 어떤 룰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거는 그냥 예입니다. 예요. 근데 다만 절차만 얘기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자산, 자기의 보유한 아까 재무제표를 딱 그렸을 때 자기의 부동산은 얼마 있고 주식은 얼마 있고 네. 채권은 얼마 투자하고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를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금도 있고 뭐 정기 적금, 정기 예금, 뭐 MMF 네. 그런 게 있고요. 채권에는 채권형 펀드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에는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이런 것도 있고 펀드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도 있고 부동산 실물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자산을 먼저 구분하고 난 뒤에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그 자산 중에 어떤 걸 얼만큼 하고 그리고 나서 상품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품마저 내가 얼마 돈이 있으니까 어떤 상품 뭐 어느 모 운용사에 어떤 주식형 펀드 가입하고 왔어요를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는 내 자산 중에 얼마는 주식형에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중에 주식형 중에는 국내 주식 할 거나 해외 주식 할 거 결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느 운용사에 펀드를 가입해야겠다는 걸 결정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탑다운식으로. 그렇죠. 네. 지금 그다음 장표가 이게 보니까 2001년부터 우리나라에 이 위로 갈수록 수익률이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어떤 때는
2001년도 부동산이 좋았고 2006년도 부동산이 좋았는데 나머지는 다 주식이 좋았네요. 네. 사실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진짜 이거 봐서 알겠지만은 어느 자산이 가장 좋을 줄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어느 자산이 계속 좋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만 좋은 것도 아니고 부동산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정기 예금이 금리가 낮다고 그랬는데 IMF 시절엔 그런 것도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돌아가고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고르면 좋은데 사실 그 고르는 거는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에도 일부, 주식에도 일부, 채권에도 일부, 예금에도 일부. 그러다 보면은 그 리스크는 하나 안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 평균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 이상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부동산에만 할 거나 주식에만 했을 때는 너무 그게 그 편차가 너무 크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못 이룰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죠. 엊그저께인가요? 그 뉴스에서 모 은행에서 어떤 건데 그때 아주 원금 손실을 거의 원금이 다 까먹은 그런 기사를 봤는데 네. 우리가 이게 파생 상품이 도대체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무슨 원리 때문에? 원인은 일단 파생 상품 왜 위험하다를 떠나가지고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어떤 투자 자산에 대한 조건을 줘가지고 그 조건이 달성됐을 때 수익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면은 뭐 주식이 10% 오르면은 아니면은 10% 뭐 20% 10% 내리지 않으면은 뭐 10% 이자를 드립니다. 수익을 드립니다. 요새같이 주식시장이 내리고 있거나 주식시장이 오르지도 않는데 아니면 금리도 5%밖에 안 되는데 주식시장이 내리지만 않으면 10%를 줘? 야,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내부를 듣다 보면은 내리지만 않으면 주는데 그 내리지가 않는 게 뭐 5% 내리지 않으면 아니면 또 너무 많이 내려서 30%를 내려가지고 한번 터치를 하면은 그 조건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내리지 않는다고 알았는데 실제로 들다 보니까 중국 주식이 내리지 않으면 뭐 이런 것처럼 그렇지 조건이 정확하게 까다로워요. 그거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어떤 설계도처럼 미로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조건에 어떤 수익을 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거는 그 파생 상품 중에는 ELD 같은 거 원금을 보장해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이거는 1년 동안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중도 해적하면은 원금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뭐 실제적으로는 뭐 주식이 이게 뭐 그래도 위험은 주식보단 낮고 뭐 예금보단 좀 높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파생 상품 때문에 원금의 80%도 잃은 그런 상품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인 펀드라도 이게 아까 지금 목표 수익 어느 조건이 안 되면 수익률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그러니까 제로니까 좀 뭐 마이너스 좀 뭐죠? 왜 원금이 8, 90%가 왜 날아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건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국내 이제 국내 WTI 유가가 한때는 30불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올라서 100불이 됐다가 100불에서 뭐 한 80불, 70불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건을 냅니다. 유가가 80에서 100불 사이에 머물면은 10% 드립니다. 유가가 뭐 이제 100불이 예전에 가장 높았으니까 더 올라가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올라가면은 마이너스가 납니다. 이런 겁니다. 조건 또 마이너스가 그렇죠. 있군요. 그랬을 때 유가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유가가 150불까지 오른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파생 상품은 또 안 좋은 건 만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은 찾아야 되는 거죠. 아까 정유식 펀드처럼 이제 분산해서 좀 장기적으로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군요. 수익이 안 좋을 때는 기다릴 수가 있는데 파생 상품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시점이 되면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아주 금융 전문가들이 해야겠네요. 원래는 그 파생 상품 자체는 기관에서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반대 거래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잘 알거나 그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고 단지 정기 주식이 위험해서 파생 상품을 했다고 하는 건 절대로 틀린 겁니다. 네. 자, 이제 사례 2가지만 보고서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빨리 진행했는데도 워낙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자,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28세 미혼 남성 혼자
자취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분의 어떤 그 앞으로 재테크 방법에서 상담 여쭤봤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을 가지면서 다들 독립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런 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는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이제 주거 집도 마련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완전 독립 개체로 되는 그런 기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형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남는 저축 금액과 자기의 재무 목표를 맞춰서 네. 최대한 저축을 금액을 정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저축 금액을 가입을 하시라는 거죠. 가입을 하고 선저축을 해가지고 자동이체를 걸어오고 하셔야 되는데, 그때 청약 부금, 그 다음에 장기주택 마련 저축. 이분은 뭐 독립된 세대주니까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립식 펀드, 네. 그 다음에 해외 적립식 펀드, 보험. 요 정도의 어떤 기본